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월드컵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2대1로 역전패당하는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실상 생애 마지막 월드컵을 펼친 메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이 내일 밤 우루과이와 첫 경기를 펼칩니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의 거리 응원을 허용해 붉은 악마의 함성이 울려 퍼질 예정입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정진상 실장이 오늘 구속 적부심 판단을 받습니다. 폭로전을 펼치고 있는 남욱 변호사는 야당의 허위 증언 주장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첫눈이 온다는 소설에 개나리와 진달래가 활짝 피는 기상이변이 속출했습니다. 겨울이 겨울답지 않은 이상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 우려가 큰데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카타르 월드컵 첫 경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붉은 악마의 상징과도 같은 거리 응원도 우여곡절 끝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안전관리 인원을 대폭 늘리고 대형 스크린도 여러 개 설치해서 인파를 분산시키기로 했습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2002 한일 월드컵부터 4년마다 거리 응원이 펼쳐진 서울 광화문 광장. 이번엔 이태원 참사의 여파로 응원전이 불투명했습니다. 하지만 붉은 악마는 응원을 통해 위로할 수 있다며 사용 승인을 요청했고 종로구에 이어 서울시까지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안전관리 계획 미흡을 이유로 심의에서 한 차례 반려됐지만 붉은 악마 측은 추가로 계획을 보강해 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안전관리 인원은 기존 150여 명에서 340명으로 늘어났고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설치 예정이었던 주 무대는 동상 뒤편에 육조광장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광장 곳곳엔 대형 스크린을 여러 개 설치해 인파를 분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붉은 악마 측은 이번 월드컵이 겨울에 열리는 만큼 이전만큼 많은 인원이 광장에 나오진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안전한 응원전을 위해 현장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상황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월드컵 우승을 노리고 있는 아르헨티나가 1차전부터 중동의 복병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마지막 월드컵에서 라스트 댄스를 노리던 리오넬 메시는 망연자실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경일을 선포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출발은 좋았습니다. 전반 10분 만에 얻어낸 페널티킥을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가 침착하게 차 넣었습니다. 마지막 월드컵에서 우승을 노리는 메시의 본선 7번째 골입니다. 하지만 후반 3분과 8분 사우디아라비아에 두 골을 내리내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기장 밖은 열광의 도가니. Where is Messi? Where is Messi? I can't see him. 이변을 일으킨 사우디 팬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I'm speechless. I can't even explain how much happy I am because I didn't accept that we will win. 반면 아르헨티나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팬들은 고개를 떨궜고 믿기지 않는 듯 입을 가리거나 머리를 움켜쥐기도 했습니다. Un resultado sorprendente, pero bueno, sin duda tenemos fe de que Argentina puede llegar a salir campeón, ya que es uno de los. 사우디 정부는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오늘을 국경일로 지정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최측근들이 잇따라 구속이 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이 대표는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주당 당원들에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해달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1일 당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200만 당원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참사 당시에도 국가는 없었고 참사 이후에도 국가는 없다며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공공임대주택 예산 관련 간담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의식주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이 민생의 핵심 중에 하나인 주거 안정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최측근들이 잇따라 구속된 상황에 대해선 입을 닫았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가장 가까운 측근인 정지상 실장님 구속됐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도 야당 탄압이라고 보시는 부분이 있는지.
당 지도부는 정치기획 수사라며 이 대표를 대신해 정부 비판에 나섰습니다. 참사의 진상규명에는 뒷짐진 윤석열 정부가 야당 탄압에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를 방불케 합니다. 야당 파괴에 검찰과 경찰을 포함한 모든 사정 권력이 총동원됐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이 대표가 현 상황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심장병 소년을 안고 찍은 사진을 두고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빈곤 포르노라고 해 논란을 빚었었죠. 장 최고위원은 이에 더해서 촬영을 위해 조명까지 설치했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없는 사실을 지어냈다며 장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장 의원은 이번에도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2일 김건희 여사는 캄보디아 순방 동행 중 심장 질환을 앓는 소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다음번에 만날 때 또 건강해서 같이 만나야 돼요. 이날 현장 사진을 두고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빈곤 포르노라고 폄훼한 데 이어 촬영용 조명을 설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소 2개, 3개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컨셉 사진으로 대통령실은 없는 사실을 지어낸다며 반박했지만 장 최고위원은 외신을 인용했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주거 형태의 우리나라처럼 무슨 백열국 전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 촬영이 매우 어려웠을 거다. 대통령실은 장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조명이 없었던 것은 현장 사진에서 확인됐고 이런 사실을 성실하게 설명했는데도 사과는커녕 외신에 근거가 있다며 허위사실을 부각했다는 걸 고발 이유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외신 보도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상대국의 어려운 현장을 방문해 위로하는 건 역대 정부가 모두 해온 외교 활동이라며 캄보디아 정부가 감사의 뜻을 전했는데 야당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외교적 결례를 했다고 갈등을 부추기는 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장 최고위원은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며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면서 당대표 취임 3개월 만에 최대 위기에 처한 모습입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검찰 수사가 이제 점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까 뭐 저희 기사를 보셔서 알겠지만 이 전당원에게 국정조사를 위한 이 투표에 참여해달라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 이 행보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민생을 위한다, 특히 지난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민주당의 적극적인 대응을 갖다 주장하면서 나오는 것이 국정조사 전 당원 서명 운동이거든요. 예. 국민도 아니고 전 당원 서명 운동인데 지금 민주당이 169석이라 국정조사 요구서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당원한테 이렇게 왜 글쎄요, 이 서명 운동을 받는지 그 이유도 좀 불분명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뭐 우좌명, 오른쪽, 왼쪽, 오른팔, 왼팔이라고 하는 김용과 정진상 씨가 지금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 관련해서 입장 표명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거 관련해서 위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 이 문제부터 먼저 확실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국정조사든 다른 민생 현안에 대해서 발언을 해야 그것이 이재명 대표에서 국민에 대해서 또는 집권 여당, 대통령실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는 의미 있는 순수한 의도로 받아들여지지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도 정리가 안 된
있고 입장 표명, 유감 표명조차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이태원 참사를 거론하게 되면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이나 여당에서 걱정하고 있는 의원들이나 대통령실과는 다르게 이재명 대표의 본인의 신상을 위해서 본인의 방탄 국정조사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냐,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민 의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민주당이 이제 국회에 많은 의석을 갖고 있고 국정조사서를 제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명 운동을 벌이는 것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전통적으로 야당이 좀 소수일 때는 예. 원내에 투쟁을 하다가 안 되면 원외로 나가는, 그래서 일정한 장애 투쟁을 해온 것이 이제 야당 사이에 많이 등장했는데요. 예. 지금은 이제 야당이 뭐 소수도 아니고 다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원칙적으로는 원내에서 최대한 그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서명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 투쟁이 아니면서도 일반 당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태를 띄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본인의 뭔가 이 사법부적 칼날이 올 때, 이럴 때는 더 원칙적으로 장 외로 나가기보다는 장 내에서 예산과 이런 민생을 챙기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자체가 수권 정당이라는 것, 그리고 또 본인이 그것을 수권할 수 있는 지도자라는 걸 이렇게 증명하는 게 필요하고, 예. 이럴수록 좀 민주당의 어떤 중심에 본인이 이런 어려움을 당을 방패막이로 삼는다는 이런 이미지를 국민한테 주면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원들의 참여를 통해서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구속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이 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지도부에서 판단해야 될 예. 문제겠지만은 본인이 그냥 자진 사퇴하는 게 낫지 않겠나. 저는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의 그 임무에 충실한 게 필요하다.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는 당내 마련된 절차를 점검하고 가동시킬 시기가 된 거 아니냐. 이전 정부를 탄압하려고 하는 이 정치 탄압과 그 대장동 일당 등에 대한 이 수사를 엮어서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건 분리 대응해야 된다. 측근 구속 수사 관련해서 그래도 지금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표님께서 뭐 유감 표명이라든지 그냥 간단하게라도 할 말씀 없을까요? 어디 뒤에 주시면. 그러면 김용 부원장 관련해서도 이제 대표님의 정치적 결단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 여기까지만 하시죠. 예, 이 조금 전에 들으셨겠지만 이제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 정치권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자, 이 정성호 의원조차도 김용 부원장이 부원장직에서 이제 자진 사퇴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자,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 지금 이제 관련해서 김용 부원장이나 아니면 정진상 실장 관련한 대응에서 예. 갈리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지금 말씀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용과 정진상 씨의 문제는 개인 비리 문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선긋기를 분명히 하고 이재명 대표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예.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전부터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은 뭐 자신의 수족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 그리고 경기도지사 선거 때 자신의 최대 업적으로 치적으로 아주 자랑을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현금이 오가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전에 그 선거 때마다 그 현금이 오간 이런 것들을 지금 진술이 속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과연 이것들이 김용과 정진상 씨 두 사람만의 개인 비리로 이것이 마무리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박용진 의원이 하는 얘기는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것과 지금 김용, 정진상의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대응은 분리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글쎄요, 그 당내에서 여전히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친문과 친명 간의 그 지지자들이나 당원들도 약간 이제 가림말을 타서 이재명 대표는 어쩔 수 없이 뭐
다 버리더라도 친문 관련된 친문 중심으로 된 지지 진영들은 그대로 끌고 가겠다라는 전략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장동 사건 때문에 조금 여론에서는 벗어졌지만 글쎄 과연 이것이 정말 전 정부에서 책임이 없는 문제인지 그래서 민주당이 이것을 정권 탄압이라고 계속 주장할 수만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원에도 이제 돼 있잖아요. 기소가 될 경우에는 당직에서 이제 물러난다라는 게 이제 당연히도 이제 명시가 돼 있는데 조정식 사무총장은 왜 이 당원대로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예, 일단 당헌 80조가 기소가 되거나 이러면 이제 사무총장이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하게 돼 있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상당히 이제 야당사에서 보면 초유의 일이긴 합니다. 대통령 후보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 이제 수사와 현재 이 기소 직전까지 가고 있는 이 상황과 그 당대표를 둘러싼 당대표의 측근들이 이제 구속되는 사태니까 예. 야당사에는 잘 없던 일이죠. 그래서 이제 야당 일반에서 보면 이것을 이제 정치적 탄압이나 정치적 공세로 일단 보는 시각이 하나 있고요. 예. 그렇지 않고 이거는 이제 당과 개인을 분리해야 된다 이 시각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맡고 있는 직책 그러니까 뭐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라든지 예. 정무 이런 이제 실장 직책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직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당직 자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이것이 이제 어떤 현재 혐의를 인정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부담이 좀 있어서 현재로는 좀 두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이런 수사와 기소 앞으로 재판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이제 남아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런 초기의 단계이니까 현재 당내 비주류나 주류 간에서 이견이 약간 보이긴 있지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는데 만약 이게 민주당의 지지율에 영향을 준다든가 상당히 어려운 이제 이 예산 국회의 다음 단계에서의 여러 가지 정치적 그 불안정성 이런 게 나타나면 좀 더 비주류의 목소리가 올라오면서 당내에 이런 좀 더 이 사법 리스크를 줄이는 그런 것의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검찰의 칼끝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조여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난 6월에 미국으로 출국한 이낙연 전 대표의 조기 복귀설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영상을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 출국에 대해서 여러 시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국내가 걱정스러운데 어떻게 떠나느냐고 나무랍니다. 국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책임 있는 분들이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사랑과 정의, 상식과 열정이 승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뭐 오든 안 오든 당이 쪼개지는 일은 없을 것이고요. 그렇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당이 분열로 가는데 어떤 역할을 하자고는 전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이 대선 경선 당시에 이제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의 조기 복귀설까지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는 얘기인지, 자 이런 얘기가 도대체 나오게 된 경위는 물론 뭐 이재명 대표의 사직법 리스크겠지만 이낙연 전 대표까지 이제 언급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전당대회 출마, 그 전에 재보궐 출마,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그리고 지금의 사법 리스크에 오기까지 사실은 지난 대선 경선 때 이낙연 대표를 도왔던 민주당 현역 의원들 가운데서는 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발이 좀 있었죠. 그리고 언론이나 이런 것들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 이런 것들도 사실 심심치 않게 보였는데요. 지금 사법 리스트가 본격화되면서 민주당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낙연 전 대표를 다시 민주당 내로 불러들이고 지도부를 구성하고 이런 전략들을 계획들을 좀 생각하는 그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드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 본인의 거취 그다음에 본인의 측근들의 구속 상태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지도부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전당대회를 치러서 이재명 대표의 도움을 받아서 최고위원회에 입성한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지도부가
지도부가 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이낙연 대표가 귀국을 하더라도 지도부 입성이 과연 가능할까 이제 그 부분인데 지도부 입성보다는 비대위로 가게 되면 만일에 간다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 2024년 4월 총선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아서 만일에 비대위로 간다고 해도 또는 이재명 대표의 지도부가 어떻게 좀 더 힘을 잃는다고 해도 그것이 내년 중반 정도가 되면 좀 더 현실성 있지 지금으로서는 약간 군불대기 그 정도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동의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당의 위기라는 거는 총선 직전에 이제 패배가 예상되고 있고 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이제 하락했을 때 나타난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분당 가능성이나 분열 가능성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금 현재 이제 정부 여당이나 이런 데서 상대의 분열이나 이런 것이 이제 나의 이득으로 오니까 그런 거에 소망을 담은 이야기라고 보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이낙연 대표의 복귀라든지 이런 거는 내년 요맘때 정도의 정당 상황을 보고서 그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자,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됐던 건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최소 2개, 3개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컨셉 사진으로 분석합니다. 허위사실 유포한 건 없는데 기분 나쁠 때는 될 수 있는데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고발하고 갑자기 겁박한다면 뭐 거기에 응하면 안 되겠죠. 불을 켜고 도둑질했든 불을 끄고 도둑질했든 저는 빈건 포르노 찍은 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처리할 생각이 없고. 예, 뭐 불을 켜고 도둑질했든 불을 끄고 도둑질했든 자, 이 도둑질에까지 이제 비교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자,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장경태 의원이 지금 이 가속 페달을 밟고 이걸 멈추지를 않아요. 이게 깜빡등도 좀 켜고 좀 속도도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장경태 의원은 그냥 일개 의원이 아니라 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지도부예요. 예. 그러면 이제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일개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발언이나 정치적 행위도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이 있지만 한 당의 특히 제1야당의 지도부라면 그 발언이나 행위에 정말 큰 무게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민주당 전체의 의견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전혀 브레이크 밟을 생각을 안 하고 좌고우면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건희 여사를 공격을 해서 이미지에 상처를 주고 권위를 낮추는 것이, 그러니까 권위에 상처를 주는 것이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에 상처를 주는 거,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권위를 떨어뜨리면 지도력을 잃게 될 것이다. 약간 이런 연쇄 고리 속에서 장경태 의원의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강성 지지층의 지지는 계속 얻을 수, 여러와 같은 지지를 얻을 수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관계인데요. 물론 사실관계가 의구심이 들 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대통령실에서 아니라고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말고 정치인은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어. 내가 발언하는데 더 이상 난 민주적인 사회에서 발언할 수 있어라는 이런 되게 책임감이 결여된 정치인으로서 지도부로서 발언을 계속한다면 대통령실로서도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저는 대통령실이 법적 조치를 한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아니다라고 발언을 한 것으로만 가기에는 굉장히 점잖게 대응을 하는 것만 가기에는 사실은 이런 의구성, 폭로성 아니면 그러니까 허위사실성 유포하는 그 발언들만 언론에 나가고 국민에게 각인이 되고요. 사실관계 여부는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은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경태 의원도 이제 그만 이런 국격을 낮추는 이런 행위는 좀 그만 자제하는 게 이 즈음에서 이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질문을 좀 드리자면 민 의원께서는 예전에 이제 국회의원을 하셨으니까 국회의원이 발언에 대한 회의에서의 이제 발언에 대한 것에 대한 면책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발언인데
최고위원회의도 그 회의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까? 사실은 최고위원회의라기보다는 국회 내 상임이나 아니면 본회의상에서의 얘기죠. 그러니까 최고위원까지 저희가 면책특권이 있다라고 해서 그걸 적용한 사례는 사실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자리에서든지 도의적, 윤리적으로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사실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국회 내에서 이 면책특권을, 발언의 면책특권을 줬던 것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군사정부 시절이라든지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덜 됐던 시절에 정치인들에게 소신껏 발언하고 소신껏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지, 사실은 지금과 같은 상당히 정치인들로서 국회의원들에게도 상당히 정치적인 자유가 보장돼 있고 우리 사회가 이미 민주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까지 무책임하게 저렇게 발언하는 것을 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뒤에 숨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 막론하고 이거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 장경태 국회의원이 만약에 네. 국회 밖에서 야외에서 이제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했으면 당연히 저거는 네. 면책특권에 포함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제 국회 내에서 이제 당회의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제 면책특권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냐? 그거는 국회 윤리 차원에서 전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해서 면책특권의 그 이슈에 걸렸던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대통령실은 이제 고발 이유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부각해서 외교와 이제 국익을 침해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외교와 국익을 침해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좀 사실관계와 이렇게 또 논쟁에서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정치가 실종하고 이제 사법적 잣대가 들어가는 건 좀 불행하다고 보는데, 장경태 의원이 이제 민주당 청년위원장 출신이고 가장 젊은 척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발언이나 이런 수위가 좀 도가 높았다, 가유불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문제는 이제 이 근원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이게 영부인 지위, 그리고 이게 제2부속실 설치해서 공식적으로 그 자리에 가고 또 기자가 같이 갔다면 이런 일이 없는데, 비공개 회의라고, 비공개 어떤 일정이라고 하고 최종적으로는 또 사진이 공개되면서 벌어졌던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영부인에 대한 이야기라고 너무 이렇게 사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공박하기보다는 좀 시스템으로 제도로서 정비해서 영부인의 공식적 활동들이 보장되게끔 제2부속실을 설치해서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는 노력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제 있었던 대장동 사건 재판 과정에서는 이 남대없는 대북 사업이 등장했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북 사업을 밀어주겠다고 해서 비료 사업에 투자했다고 증언한 건데요.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도 거론이 됐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전 팀장이 함께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비료회사 유원홀딩스. 남욱 변호사는 2020년 이 회사의 투자금 명목으로 35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을 뇌물로 받지만 남 변호사는 대장동 재판에서 대북 사업을 노리고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비료 사업을 대북 지원 사업으로 자신이 추천할 것이고 그럼 막대한 이익을 낼 것이라고 해 혹해서 투자했다는 겁니다. 대북 사업 주도자는 나중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라는 걸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가 도지사일 때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대북 사업을 관장했고 쌍방울로부터 불법 자금 3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황입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에 이어 작심 발언을 한 배경에 대해서는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고 싶었다며 남이 내 징역을 대신 살아줄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진상 실장의 구속이 적절했는지를 다시 따져보는 구속적부심이 오늘 열립니다. 정시창 측은 구속 수사할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는데 앞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정황이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대장동 수사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송민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뇌물 1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9일 구속된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구속 이틀 만에 자신의 구속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 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제1당 대표의 정무조정실장입니다. 근데 도망간다고요? 혐의를 이렇게 부인하는 상황에 도주하면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정 실장 구속영장에는 도주와 증거인멸 정황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정 실장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과 사기 사건에 연루됐을 때 수년간 소재 불명인 전력을 적시하고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던 라임 사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한 사실도 함께 적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겐 휴대전화를 버리라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지난 9일 압수수색 당시 정 실장 국회 사무실 컴퓨터 운영체제가 새로 깔린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미 구속된 김용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쓰레기라도 먹어서 병원에 입원하라고 한 내용까지 기재했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더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해 정 실장이 실무진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확보하는 등 추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정 실장의 구속적 부심은 오후 2시에 열리는데 대장동 사건 수사에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통해 대장동 사건에서도 대북 사업이 등장했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전수미 변호사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남욱 변호사의 이제 진술에 따르면 이재명 당시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 사업으로 이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투자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결국 뇌물이냐, 아니면 개인적인 투자냐, 아니면 뇌물성 투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예.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당시에도 이미 그 공기업에 그 몸담고 있는 사람이 그 유원홀딩스라는 회사를 지금 설립을 했고 그와 관련된 회사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투자금 자체에 대해서 뇌물죄로 볼 수가 있다. 예. 결국 그 자체가 뇌물로 어떤 그 준 것이냐 아니면 그 투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자체로서 뇌물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선거가 될 경우 특히 그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에는 대북 어떤 그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협력하려고 하는 그런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그 지금 현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도 그런 대북 정책이 이어갈 수 있고 그에 따른 어떤 열매를 미리 한번 투자하는 취지에서 지금 했던 것 같은데 결국 투자적인 성격과 뇌물적 성격이 다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현재의 그 지금까지 밝혀지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남욱 변호사의 그 증언이기 때문에 추후에 관련되는 지금 예컨대 이제 그 당시에 평화부지사로 있었던 이화영 전 부지사라든가 이런 사람과 관련된 추가적인 어떤 수사나 진술 이런 부분이 좀 보강이 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그 당시에 그 경기지사 인근에 있던 분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검찰은 애초에 뇌물로 받고 남욱 변호사는 투자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혐의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저희가 우선은 봐야 되는 게 지금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이재명 지사가 직접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말한 거를 언급한 건지인데 지금 보시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전문 증거라 증거 능력이 우선 없습니다. 이 자체로.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에 따르면은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을 하는 진술 자체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게 바로 형사소송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이 진술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유 전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더라라고 진술을 한 거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럼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밖에 없느냐? 이거가 뇌물이든 이제 투자금이든 그런 것들을 뭐 진술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거 능력 자체도 없고 진술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정황 증거들을 파악을 해서 이거 여부를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뭐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석방 이후에 각종 작심 발언을 이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남이 내 징역을 살아주지 않는다. 자,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를 본 것 같다. 죄수의 딜레마는 그 용의자의 고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전 변호사님은 그 유동규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남욱 변호사는 이 사건 그 천화동인회 회장이라고 불리우는 김만배 씨로부터 들은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그 본인은 이제 김만배로부터 이런 그 뇌물성 어떤 네. 그 재산 증여가 있었다. 한마디로 이제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의 상당수가 당시 성남시장실의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지금 그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것이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은 다 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자백을 하고 다른 사람이 부인을 하는 걸 하면은 결국 게임 이론에 따를 때는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 처벌이 떨어지는 반면에 지금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는 김만배 씨도 여전히 기존의 어떤 진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그 유동규 씨의 어떤 그 폭로가 나오고 이 남욱 변호사의 어떤 그 증언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계속 지금 김만배 씨의 증언이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 나도 이건 다 내 잘못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자기의 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미 그 유동규 씨가 나는 내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그 이상을 내가 책임질 수는 없다라고 했는 것처럼 지금 그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내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라는 이것이 마치 경제학에서 나오는 게임 이론에서의 죄수의 딜레마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지금 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한 언론 보도를 보면 김만배 씨가 지난 21일 재판이 끝나고 이 남욱 변호사한테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왜 너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전에 전 변호사님은 이제 전문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문 증거는 내가 누구로부터 뭘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 증거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 씨로부터 직접 들은 마치 내가 직접 그 어떤 사실을 목격한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단순 전문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보기에는 법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지금 그 이른바 그 정민용 정영학 녹취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녹취록에 보면은 이 김만배 씨가 그 천화동인의 그 지분에 절반은 이제 그 이재명 측이다 것이다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분 것이다. 그렇죠. 그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와 같은 그분이 누구냐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남욱이라든가 아니면은 관련되는 사람의 증언이 점점 일치되고 있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전문 증거라 하더라도 전문 증거로서의 어떤 특별히 믿을 만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진술이 증거 능력으로 인정될 수 있어서 설령 김만배 씨가 나와는 관계없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 한다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대질 신문을 하고 관련되는 압수수색이나 아니면 녹취록 같은 것들을 들이대면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그런 절차가 앞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석방을 앞두고 있던 김만배 씨의 증언, 김만배 씨의 폭로성이 이어지느냐 여기에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만 이제 법조계를 출입했던 기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말했던 워딩 하나하나가 어떻게 재생산되고 확대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측을 하는 것처럼 이것이 좀 발언을 자제할 것이다라는 건 아마 그런 직업적 특성, 본인이 말한 워딩의 효과를 잘 알고 있는 특성들이 고려했을 때 충분히 이제 논리가 있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생각했을 때 말해야 될 것과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을 아마 철저하게 좀 생각을 해서 이제 발언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이제 측근 수사를 두고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장외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 없다를 기재하지 않았죠. 이례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범죄 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의도적인 거짓말이거나 법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구속영장 발부의 당연한 전제는 범죄 사실의 소명입니다.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당연히 범죄 소명이 됐다는 얘기고요. 이 수사에 지금 뒤에 한동훈 장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국민이 그렇게 믿고 있죠. 이것도 제가 배운 거예요. 뒷돈 받으면서 가로챈 범죄를 수사하는 데서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입니다. 전임 장관은 그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예, 이 박범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영장 전담 판사가 범죄 사실이 있다 없다를 이제 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예. 3단계를 거칩니다. 기본적으로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되는 네. 것이죠. 예. 그것이 첫 허들을 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구속의 어떤 사유로서 주거 부정이라든가 증거인멸 우려라든가 도주 우려 이 부분을 하나하나 보고 예. 설령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굳이 이 사건을 구속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필요성까지 보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재판부에서 이제 도주 우려라든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그 전 단계에서의 허들로서의 어떤 범죄에 대한 소명은 당연히 있는 것인데 예. 지금 박범계 전 장관 같은 예. 경우에는 그 내용을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소명 자체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지금 검찰 실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범죄에 대한 소명 자체는 부동문자로 아예 쉽게 말하면 프린트가 딱 돼 있다. 예. 그러고 나서 이 어떤 구속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3가지 중에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제 필기로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한동훈 장관의 말씀이 실무에 조금 더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필기로 쓰지 않은 것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사건이 사회적인 그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 담당 재판부가 좀 고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 변호사님도 법조인으로 알겠습니다만 범죄가 소명되지 않는데 구속의 필요성만 있다고 해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나아가서 지금 한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장관의 임명이 뭐냐? 검찰은 외청으로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수사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 아니냐? 정치권에서 아무런 어떤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배제하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외풍을 막아주는 것이 그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나 지금 박범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걸 하지 않아놓고 지금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당신들은 직무유기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그럼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영장에 요즘에는 이제 범죄 사실 소명에 대해서 안 써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요즘 판사님 같은 경우에는 영장에 그런 사실을 이제 안 쓰는 게 거의 이제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된 건가요? 아마 재판부의 성격에 따라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담당 예. 판사가 그거를 이제 명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재판부 성격에 대한 거지 그게 트렌드라고까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안에서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과연 적절했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예. 이게 과연 법무부 장관의 국무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의 발언인지 아니면은 정치인으로서 발언인지 좀 국민들이 헷갈리실 수 있겠다. 왜냐하면 국무위원으로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 장관 탓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책임을 돌리는 거 아니냐. 이게 공직자로서 제대로 된 자세냐 아마 그런 것들을 의문을 좀 가지실 것 같아서 예. 이러한 한 장관의 태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께서 판단을 따로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앞서서 전수미 변호사님께 여쭤봤는데 최진영 변호사님께도 여쭤볼게요. 결국은 앞서 이 대장동 수사, 앞서서 이제 김만배 씨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계속 폭로전에 가담을 할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사실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자백을 하는 한마디로 종전과의 진술을 바꾸는 순간 이 사건의 실체로서의 몸통으로서의 어떤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 사건의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가 김만배 씨가 들어오고 또 이른바 유동규 씨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서 이 주도권을 뺏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가장 주식이 많은 사람이 회장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가장 주식이 많았던 사람이 김만배 씨란 말이에요. 네. 예. 결국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재명 시장실에 지분을 줬다라고 하면은 뇌물 공여의 몸통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수천억이 될 수 있는 그 재산을 몰수 추징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와 같은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김만배 씨가 종전의 주장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진술을 바꿨고 진술을 바꾼 거에 어떤 상당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나아가서 본인 스스로도 정여각 녹취록에 보면은 이게 700억 이내 아니면 그 지분의 절반이 그분이네 하는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와 같은 내용이 객관적인 내용이 남욱 변호사나 아니면 유동규 씨의 증언과 오히려 일치하는 반면에
본인은 그냥 농담으로 했지 한 번도 정영학과 얘기를 하면서 진지하게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김만배의 말을 믿을 것인지는 오롯이 재판부의 판단이긴 합니다만 압수수색이 있고 이 한두 푼도 아닌 엄청난 이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아무런 어떤 혜택을 주지 않고 했을까에 대한 합리적 의심,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은 오히려 김만배 씨도 어느 순간에는 진술을 바꾸어서 어떤 그 실체적 진실을 좀 밝힐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이 지난 18일 신형 ICBM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했는데 이 자리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로 추정되는 여자 어린이가 등장해서 관심을 끌었었죠. 네, 국가정보원은 김 위원장과 동행한 딸을 둘째 김주애로 판단했습니다.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일 북한 매체에서 공개한 화성 17형 시험 발사장 사진입니다. 흰색 패딩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여자아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해당 소녀가 김 위원장의 딸이라고 소개했는데 국가정보원은 어제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에서 이 아이가 김 위원장 부부의 둘째 김주애라고 밝혔습니다. 보통 10살 정도의 여아로서는 좀 크고 다소 의혹이 있었지만 기존에 키도 크고 덩치가 있다는 그 국정원의 정보와 일치해서 국정원에서도 김주애라고 판단한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북한의 이례적인 공개에 대해선 미래 세대의 안보를 책임진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꽃을 기대하고 오지는 않았는데 꽃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봄바람이 날리며 누구냐 너? 가을이 오면 봄바람이 날리며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네, 보신 것처럼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는 11월 하순에 이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는 원인 무엇이고 또 문제점은 없는지 맹소영 기상 칼럼 리스트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뭐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평년이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가 높은 겁니까? 지금 광릉의 낮 최고 기온이 26.2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12월이었는데요. 1940년 11월 6일, 그러니까 초반에 26.2도를 기록한 이후에 거의 한 50년이 아니죠. 60년이 훌쩍 뛰어넘는 그런 기간이 지나고 나서 최고 기온을 경신을 했습니다. 예. 추위가 더 일찍 찾아온다는 강원도 지역의 이상 고온 현상은 더 두드러졌는데요. 원주는 22.4도, 홍천 21.8도, 대관령도 20도에 가까운 18.8도. 그리고 뭐 어제 오늘 비가 내리고 있는데 강원도 지역은 이맘때면은 비보다는 눈으로 내려야 되거든요. 보통은 한 영하 2, 3도 선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철원은 여전히 영상권의 기온을 보이면서 눈보다는 비의 형태로 내리는 그런 이상 고온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맘때가 되면 스키장 개장 소식도 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예상도 하고 이런 소식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현상들, 그러니까 가장 흔하게 말하는 게 날씨가 왜 이러냐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서울은 보통 중순 이후가 지나고 나면은 낮 최고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게 보통인데요. 근데 지난 이제 1일부터 20일까지 낮 최고 기온의 평균값을 살펴보니까 서울이 16.7도 선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10월 중순에 해당되는 날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절이 얼마나 덥냐면 한 달 이상 늦게 지금 따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것은 서울의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봤을 때도 가장 더운 그런 11월의 날씨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예. 아니 그렇다면 이제 한 달 정도 늦게 따라온다는 거는
12월이 되면은 예년 11월 날씨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는 앞서 이제 짧은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예. 봄인지 겨울인지 여름인지를 계속해서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오가는 그게 기후 변화이기 때문에 올 겨울이 이렇게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졌다라고 해서 겨울이 좀 따뜻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해는 또 눈이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요. 내리기도 하고요. 또 추운 겨울인데 일단은 기상청의 장기 예측 전망에 따르면 일단 12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좀 낮을 확률로 각각 40%, 그러니까 높을 20%보다는 좀 높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또 이렇게 춥다라고 해서 눈이 많이 내리느냐? 그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강수량을 또 비교적 많게 보고 있지는 않는데요. 좀 12월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따뜻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눈다운 눈이 내리는 그런 지역들. 그러니까 사실 많은 기후 전문가들이 말씀을 드리는 게 예단하기 힘든 날씨가 지구 온난화로 초래된 요즘의 날씨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기온 현상으로 모기도 많은데 꿀벌도 실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78억 마리가 집단 폐사를 했는데 꿀벌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 생태계 교란도 오고 병충해 피해도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어요. 네,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78억 마리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꿀벌의 한 16%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왜 꿀벌의 개체 수까지 확인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 꿀벌의 경우에는 꽃에서 꿀을 채집해서 꽃가루를 옮겨서 수분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안에서 농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꿀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꿀벌의 개체 수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농가에 엄청난 타격, 이런 농작물의 생산에도 엄청난 타격을 이룰 수 있고요.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식량난에 굉장히 극심한 어떤 기후 변화에 초래되는 문제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태계의 어떤 교란을 초래하는 기후 변화적인 그런 측면도 고심해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아까 뭐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날씨가 요즘이라고 하셨는데 예년에는 막 올 겨울은 예전보다 추울 거, 뭐 올 여름은 더울 거, 뭐 이런 예측들이 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사실 기상청에서는 올 겨울은 좀 추울 가능성을 높게 보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라니냐라고 해서 동태평양 수온이 평년보다 낮은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현상에 라니냐가 이어지게 되면은 보통 이 동아시아 쪽, 한반도, 우리나라 지역 쪽은 굉장히 추운 겨울이 오는 경우들이 과거의 관측에 따라서 통계적인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니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3년째 이어지고 있고요. 보통 트리플 라니냐라고 하는데 이런 라니냐 형태에서는 겨울이 추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11월에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이상 고온 그리고 기후 변화로 초래되는 날씨라고 하는 거는 당장 내일의 앞일도 좀 내다보기 힘든 정도의 그런 예측. 그러니까 너무 예보가 왜 이렇게 안 맞느냐라고 불평하기보다는 정말 그런 예측하기가 힘든 날씨가 기후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기후, 기후 변화로 우리 정말 식생활이나 식량량까지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여러 곳곳에서 우리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패딩 같은 경우도 패션업계에서는 안 팔리고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보통 이 패션업계 같은 경우에는 계절을 2계절이나 앞서갑니다. 지금 우리는 겨울을 마주하고 있지만 이 패션업계 쪽에서는 봄을 지나서 아마 여름을 마주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뭐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날씨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그런 산업 부분에서는 특히 장기적인 예측이 조금 힘든 그런 기상 전망들에 대해서 촉각을 더 곤두세우고 있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타격이 클 텐데요. 우리가 보통 날씨가 추우면은 그냥 따뜻한 옷을 입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통 한 9도에서 11도 선에서 트렌치 코트를 입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5도에서 8도 정도에서 이제 코트, 자켓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4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져야지 우리가 좀 패딩과 그리고 코트의 옷들을 좀 입기 시작하는 그런 이런 자료들은 결국에는 과거에 관측돼 있던 기상 자료와 매출과의 연관관계를 분석한 어떻게 보면 날씨 경영에 축이 되는 그런 자료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유통업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예측이 힘든 상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매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유통업계 쪽에서는 이런 이상 고온 그리고 어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예측이 불가능한 것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올 겨울에는 어떻게 보면 또 폭설 대신에
비가 많이 올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일단은 뭐 예단하기는 힘듭니다만 네. 일단은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상 고온 현상 그리고 다가올 겨울의 추위가 어떤지에 대해서만 일단은 조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이제 가을비는 내복한벌이라고 해서 비가 내리고 난 뒤에는 굉장히 추워지거든요. 네. 근데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은 기온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좀 여전히 평년값을 좀 웃도는 수준의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네. 다음 주면 이제 12월에 본격적인 겨울에 들어서죠. 네.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월요일과 화요일쯤에 전국에 본격적으로 비가 내릴 거거든요. 이 비가 내리고 나면은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집니다. 이것은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고 또 워낙 포근했던 탓이기 때문에 네. 거의 체감하는 온도는 20도 아래로 뚝 떨어지는 그러겠네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겨울의 추위는 좀 상대적인 추위가 굉장히 크다는 점. 그래서 주말에는 조금 두툼한 옷을 좀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 전개되는 겨울의 상황은 좀 계속해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참고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러시아군이 퇴각한 우크라이나 헤르손에선 고문 시설이 발견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서로가 전쟁 범죄를 했다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유엔과 미국 정부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변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0여 명의 러시아 군인들이 무기를 버린 채 엎드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다가오는가 싶더니 총소리가 들리고 러시아군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루한스크주를 탈환할 당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SNS에 퍼지자 러시아는 투항한 포로를 살해한 전쟁 범죄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Россия будет делать все, что возможно в рамка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механизмов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на это преступление. 우크라이나는 탈환한 헤르손시에서 러시아군이 곤봉 등을 이용해 잔인하게 고문한 시설 4곳을 발견했다며 맞섰습니다. Електрошокером, то хотіли на міну поле, щоб нас кинули, щоб нас йшли до наших.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포로 처형 의혹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도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 또한 엄청난 규모라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혹시 트래션쇼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네, 오늘 볼 사진은 트래션쇼인데요. 트래션은 쓰레기와 패션의 합성어입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이지리아 라고스 지역의 10대 환경운동가들이 환경오염과 싸우기 위해 쓰레기에서 패션을 만들어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중 하나인 라고스는 인구가 1,500만 명이 넘습니다. 이곳에서 매일 최소 12,000톤의 쓰레기를 배출한다고 당국은 밝히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 환경법의 시행은 빈약합니다. 세계은행은 환경오염으로 매년 이 도시에서 최소 3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멀리서 보면 그냥 보통 의상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낯익은 재료들이 보입니다. 이 재료들을 다 수거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은 동네 전체와 배수로 및 해변에서 주운 쓰레기들로 트래션쇼의 재료를 마련했습니다. 화려한 색색의 드레스는 자세히 보면 비닐 봉지로 만든 겁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주스 봉지로 만든 드레스도 눈에 띕니다. 빨간색 일회용 플라스틱 숟가락을 이용한 의상을 입은 16살의 소녀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올해 모델로 합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트래션쇼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네, 사진을 보고 있다니 환경을 생각하는 10대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이태경 기자와 함께한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저기압이 동해안으로 이동하면서 동해안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현재 해제가 됐습니다. 빗줄기가 전보다 약해지긴 했지만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에 내리는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 지역으로는 밤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5에서 30mm 정도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는 5mm 안팎입니다.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점차 하늘이 맑아지겠고 오늘도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과 광주 16도, 부산은 19도 보이겠습니다. 제주 남쪽 해상과 동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린 뒤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